겨울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저녁, 나는 두 손에 무거운 냄비와 봉투를 들고 아들집 앞에 섰다. 아내는 손주 민재를 위한 따끈한 미역국과 소갈비가 있었다. 며칠 뒤면 민재 생일이었다.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이렇게 불쓰고 온 건 내 마음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이다. 생일상은 손수 차려주는 게 더 큰 정이 전해진다고 믿었다. 문 앞에 서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 띵동. 아무 대답이 없었다. 다시 한번 세게 눌렀다. 이번엔 희미하게 안에서 사람 목소리가 스쳤다. 분명 집에 있네. 작게 중얼이며 세 번째를 눌렀지만 여전히 인기척만 있을 뿐 문은 열리지 않았다.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가지만 받지 않았다. 가슴 한켠에 이상한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때 베란다 쪽에서 작은 그림자가 스쳤다. 고개를 들어 창문 너머를 보니 민재 또래의 아이가 얇은 옷차림으로 서 있었다. 팔짱을 끼고 작은 어깨가 부르르 떨렸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밖은 영하 가까운 기온이었다. 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빗물까지 피어오르고 있었다. 저대로 오래 서 있으면 감기에 걸리는 건 당연했고 더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었다. 혹시 우리 민재가 왜 저기에? 머릿속이 하얘졌다. 순간만큼은 미역국도 갈비도 내 몸이 젖는 것도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안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몰라 일단 전화를 다시 걸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다. 점점 손끝, 발끝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빗물은 코트 자락을 타고 다리로 흘러내렸다. 냄비 속 국물은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다. 다시 베란다를 올려다봤다. 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작은 고개가 천천히 숙여져 있었다. 더는 그냥 둘 수 없다는 생각이 가슴속에서 서서히 차올랐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문을 열게 하든 아니면 내가 직접 들어가든 오늘 이 상황을 끝내겠다. 나는 다시 초인종을 눌렀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굳어가고 있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3번, 4번. 그러나 안에서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결국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다행히 금방 연결이 되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차분한 목소리였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한 그 태도의 순간 숨이 막혔다. 나는 곧장 물었다. 민재가 베란다에 서 있는 걸 봤어. 지금 날씨가 어떤 줄 알아? 아들은 짧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엄마. 민재 아니야. 그러나 나는 확신했다. 아무리 멀리서 봐도 손주의 체형과 모습은 틀릴 리가 없었다. 내가 뭐라고 해도 내 눈은 속일 수 없어. 문 좀 열어.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들은 한참 침묵하더니 지금은 좀 애매해. 오늘은 그냥 돌아가줘 라고 말했다. 그 애매하다는 한마디가 내 마음속 의심을 더 크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문 안쪽에서 들려온 낯선 웃음소리가 귀를 스쳤다. 낮고 조심스러운 그러나 분명한 여성의 목소리였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가슴속 불안이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다. 안에 누가 있니? 내 질문에 아들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잠시 후 회사 후배야 라는 짧은 대답이 돌아왔다. 회사 후배? 평소 가족 외에는 집에 들이지 않던 아들이 비 오는 날 늦은 시간에? 이건 변명 같았. 그게 변명이라면 참으로 궁색하구나. 아이부터 안으로 들여놓고 그 다음에
이야기해. 내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문을 열지 않았다. 엄마가 오해할까봐 그래. 그냥 오늘은 돌아가. 그 한마디에 내 발은 더 단단히 문 앞에 고정되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오늘 이 문이 열리든지 아니면 우리 관계가 끝나든지 둘 중 하나다. 차가운 빗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손끝은 이미 감각이 없었지만 마음속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다. 나는 현관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봤다. 당연히 열리지 않았다. 걸쇠가 단단히 채워져 있었다. 게다가 이중 잠금까지 걸린 듯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목구멍에서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아들이라면 최소한 문을 열고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데 그는 그마저도 하지 않았다. 휴대폰을 다시 들었다. 이번에도 금방 연결됐다. 엄마, 제발 오늘은 돌아가. 그의 목소리는 다급하면서도 어디선가 여유를 숨기고 있었다. 나는 곧장 쏘아붙였다. 베란다에 있는 아이, 민재 맞지? 내가 아니라고 해도 난 분명히 봤어.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는 듯했다. 그리고 들려온 한마디. 엄마, 진짜 아니야. 그냥 잠깐 나갔다가 들어온 거야. 말끝이 흐릿했다. 나는 이미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대신 안쪽에서 또다시 들려온 여성의 목소리에 온 신경이 쏠렸다. 낯선 낯선 기척. 그것은 단순한 회사 후배의 존재로 설명될 수 없었다. 내가 뭘 숨기는지 난 꼭 확인할 거다. 내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그러자 아들은 숨을 한 번 크게 내쉬더니 엄마, 아무 일 없다니까. 그냥 밥 좀 먹고 있었어. 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식탁에 손주는 없었다. 비는 점점 거세졌고 내 마음속 의심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게 커졌다. 이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문을 열게 만들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비에 젖은 코트 자락이 다리에 달라붙어 축축했다. 하지만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문 너머의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휴대폰을 다시 들었다. 이번엔 벨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아들이 전화를 받았다. 엄마, 왜 이렇게 집 앞에서? 그 말투는 여전히 태연을 가장하고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베란다에 있던 아이는 내 눈에 민재였다. 그 순간 문 너머에서 또다시 들린 낯선 여성의 웃음소리. 이번에는 확실히 들렸다. 작고 조심스러운 웃음. 그러나 문을 사이에 두고도 분명하게 전해졌다. 지금 안에 있는 사람, 그 회사 후배 맞니? 내 질문에 그는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했다. 침묵이 흐를수록 내 의심은 확신이 되었다. 결국 그가 말했다. 그래, 회사 후배야. 혼자 산다길래 밥 한 끼 해주고 있었어. 그 말 속에는 변명과 억지, 설득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이를 베란다에 세워둔 채 집 안에 다른 사람을 들였다? 그게 아버지로서 할 짓이냐? 아들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가 오해할까봐 그랬다니까. 하지만 오히려 그 말이 나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다. 비는 점점 세차졌고 거리는 고요했다. 나는 문 앞에서 한 발 물러나 이 얇은 철문을 바라봤다. 문 하나가 가족의 신뢰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이 참담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이 문이 오늘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이다. 아이가 방으로 들어간 걸 창문 너머로 확인했지만 내 마음은 전혀 놓이지 않았다. 그저 아이가 잠시 안으로 들어갔을 뿐 이 상황의 뿌리는 여전히 문 너머에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다.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 받았다. 엄마, 제발 그냥 가. 정말 별일 없어. 그의 말은 지친 목소리였지만 나를 설득하기엔 너무 늦었다. 이미 마음속에는 이 집 안에서 무언가 감춰져 있다는 확신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다. 내가 숨기고 싶은 게 뭐든 오늘 반드시 확인하겠다. 나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결심은 굳건했다. 그때 안에서 또다시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부드러운 웃음과 함께 무언가를 묻는 기척. 그 소리에 내 손이 떨렸다. 아들은 결국 말했다. 그냥 회사 후배야. 혼자 산다길래 밥 한 끼 해준 거라고. 하지만 그 변명 속엔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흔들림이 있었다. 나는 숨김없이 말했다. 아이를 베란다에 세운 순간 넌 이미 아버지 자격을 잃었다.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비는 계속 쏟아졌고 내 발밑엔 미역국 봉투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 아들을 믿고 내 가족이라 부르지 않기로. 모든 재산은 손주와 며느리에게 넘기겠다고. 아들은 집에서 쫓겨났다. 손주는 며느리 곁에 남았다. 피는 섞였어도 손주의 안전과 행복보다 귀한 것은 없었다. 그날 이후 내 마음속에서 아들은 천천히 사라졌고 손주의 웃음만이 내 남은 생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 되었다. 할머니가 잘했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